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현대그린푸드의 박주연입니다. 저는 그리팅이라는 케어푸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직 제조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케어푸드 사업을 준비한 게 한 5년 정도 되는데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케어푸드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고 관련된 법제도도 좀 미비했었고, 그다음에 벤치마킹할 그런 사업 모델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벤치마킹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사례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 사업이 잘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좀 좋은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커나갈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순서는 케어푸드 정의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시장 규모, 그다음에 해외 운영 사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 그리고 마지막 재원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어푸드의 정의인데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케어푸드라고 하면은 대부분 고령자용 식사를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령친화식품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거는 케어라는 뜻과 일맥상통하게 뭔가 건강에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식사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그런 정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근래에 저희 똑똑한 GPT에게 물어봤더니 얘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많이 유사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뭔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음식들. 그래서 키워드로 보면 환자식, 그다음에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필요한 식사, 그리고 더 확대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식사까지로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농림부에서 말씀하신 푸드테크 산업 진흥 관련된 내용에서도 케어푸드가 메디푸드나 그다음에 여기 고령친화식품,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식품 카테고리까지 포함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규정이 국내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환자용 같은 경우는 특수의료응급식품이라는 정의 하에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영양조제식품이어서 그 표준형과 맞춤형 영양조제식품들이 기존에 있었었고요. 근래 2년 안에 생긴 것들이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라는 유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유형은 좀 국내에만 좀 유일하게 생긴 제품들이고, 당뇨나 신장, 암, 고혈압 등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저런 영양 조제뿐만이 아니라 식사로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산업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니즈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제도가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양 조제식품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카테고리 외에도 고혈압이라든지 그다음에 밑에 수분 보충제라든지 이런 세부 유형들이 점점 생기면서 다양한 그런 환자용 식품들에 대한 기준 규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수 영양식품으로 보면은 이쪽에서 영유아용과 고령자용 식품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영유아용 조제식품에는 우리나라에는 체중 조제식품이 있고, 최근에 이제 고령자용 조제식품 기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용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제식품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식품 중에서 경도나 영양 성분이나 점도를 기준을 충족을 시키면 고령 친화식품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품들이 고령 친화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제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지 제가 비슷한 형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봤는데, 일본에서는 특별용도식품이라는 그런 제도 하에 병자용, 그다음에 임산부, 유아용, 연하곤란자용, 그다음에 특정보호종 식품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국내에 있는 법규와 약간 좀 구조는 다르지만 좀 비슷한 형태의 그런 제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용 제품으로 보시면 여기 있는 허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고 제도와 좀 약간 다르고, 지금 여기 있는 허가 건수는 업체 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업체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이 있지만 이런 특수용도 식품보다는 조금 더 자율적인 기준에 의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저단백이라든가 뭐 알레르기, 그다음에 이런 병자용 식품들, 연하곤란자용 식품들이 많고, 특히 연하곤란자로 관련된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은 허가를 많이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고령진화식품 관련된 규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농림수산성의 스마일 케어 푸드랑 그다음에 일본 계열식품의 UDF 규격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일 케어는 영양 관리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저작에 관련된 것들, 연화에 관련된 것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굉장히 상세한 규격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UDF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네 가지로다가 주로 이제 노란색과 이게 빨간색 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 UDF 기준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국가들의 이제 이런 특수일용 식품에 대한 정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EU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의료용 식품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식사가 아니고 식사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의료적인 보충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약간 의사의 처방하에 주는 영양 조제에 관련된 것들을 주로 특수일용 식품으로 규정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의료용 식품이라기보다는 식품과 식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경관 음료까지 다 포괄적인 형태로다가 규정하고 있어서 좀 더 많은 제품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정의를 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케어푸드 예시를 보시면 지금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에보트나 이제 네슬레 같은 경우는 이런 경관 음료, 미국이나 서구 쪽에 해당하는 음료들이 많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연화에 관련된 아까 제품들이 조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련된 음료나 젤리나 다양한 이런 제품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영양 조제도 있지만 그 외에 저희 식단용 같은 제품들도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어푸드에 대한 정의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환자나 영유아들 아니면 고령자들처럼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식사라고 할 수 있고 국내 법 기준은 이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단용 식품이라는 기준이 생겨서 더 좀 활성화되는 그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사실 영양 조제나 이런 것들은 전통이 깊고 많이 이제 얘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식단용 식품과 고령진화 식품처럼 식사 관련된 제품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규모입니다. 지금 글로벌 메디컬 푸드 시장 규모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조사 기관들마다 시점 차이가 약간 있지만 이제 공통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클 것이다. 편병 시장률은 약 6% 이상으로 이 케어푸드 시장이 커져 나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요 이유로는 노인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성 질환에 관련된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고 또 영양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 커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완성 질환 유병률이 어떻게 되는지 주요 국가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한국과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도 그 대사 질환으로 인한 그런 질병자의 사망률은 사망자 수는 점차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고령화에 따라서 관련된 질환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금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령 인구 현황인데 이 도표로만 보면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사실 별로 이슈가 없어 보이지만 저희가 10년, 20년 뒤라면 일본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고령화가 되리라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하면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빨리 올라갔지만 이제 그 추세가 좀 꺾여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이러한 고령화의 현재 추세와 뒤에서 식품이 준비되고 있는 현황이 좀 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고령화 쪽으로다가 예상은 되지만 당장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가 조금 미흡하고 반면 일본이나 독일 등은 좀 더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본에서 그 메디컬 급식 시장인데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그다음에 노인 고령자들 급식 시설, 그다음에 재택급식은 집으로다가 이제 어떤 식사를 배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에 관련된 재택급식 총 시장 규모를 보면 지금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최근 근래 그 성장률을 보면 거의 1% 미만으로 거의 시장이 정체돼 있는 건데 이거는 인구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고령자들이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간 진입 상태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거의 꽉 찼다라고 볼 수 있을 상태인데요. 대신 그 안에서도 그 구조는 약간 바뀌고 있어서 병원과 고령자 시설과 그다음에 재택배식의 그 비율을 보면 일본 지원 정책 기준이 병원에서 이제 시설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다 개호가 집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거에 따라서
시장의 규모도 지금 고령지살 급식 쪽으로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파이는 크게 늘진 않지만 이 중에서 이제 고령자 시설 급식에 대한 니즈는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 고령자나 환자를 위한 급식, 재택 배식 이런 가공식품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나 봤는데 조금씩은 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도 크고 급식도 큰데 저희들은 크게 식품을 얘기하면은 그냥 가공식품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장 자체는 급식에 대한 시장도 굉장히 크고 있어서 이제 고령자 급식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공식품 중에서는 연화식과 그다음에 저작곤란자식과 위에 개호보조식, 그러니까 영양 성분을 조절한 그런 식품들이 골고루 다 시장 분포를 차지하면서 크고 있어서 이쪽 부분은 시장은 좀 더 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특수용도식품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지금 이게 생산량과 그 생산액인데요.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21년까지밖에 통계가 없긴 하지만 저희 아직 300억 규모인 거고 이 중에서 이제 그나마 특이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환자용이 비중이 굉장히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량도 늘고 있고 저희 생산액도 많이 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판매 기준으로 전체 식품 매출 중에 우리가 얼마나 되나를 봤는데 아직까지 0.66%입니다. 그러니까 도표로 그렸을 때 한 줄을 그리기가 어려운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내 이제 특수용도 식품들 생산하는 제품 수와 업체 수인데요. 매출이 저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매일매일 식사를 대체해야 하는 애기 이유식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중심으로 하는 체중 조절 식품들, 그다음에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메뉴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메뉴 수가 많은데 이제 이게 운영 난이도가 높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식품 제조와는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좀 산업의 형태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고령친화 제품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UDF 등록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생산액은 507억 엔이고 제품 수가 약 2,200종이나 됩니다. 이 중에서 경도 단계에 따라서 지금 1, 2, 3, 4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가 이제 쉽게 씻는 것부터 가장 쉽지 않아도 삼킬 수 있는 4단계까지 제품 수를 보면 제품 만들기는 사실 이렇게 죽처럼 만드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3단계 제품이 가장 많은데 매출로는 1단계 제품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일본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제품 수를 비교해 보시면, 그러니까 앞쪽에서 지금 그 개호협회 기준인 UDF 같은 경우는 간단한 기준 규격이라서 지금 2,200개 운영되지만 스마일 케어푸드는 정부 아까 인증이었잖아요.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좀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수도 243종으로 적고, 그다음에 제품 종류도 아까 청색이 영양에 관련된 것들을 좀 조절하는 거였는데 그 제품이 가장 많고 이런 경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품 수가 적고 자율 규격에 의해서 많이 운영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령친화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것이 147종입니다. 고령친화 우수식품은 앞쪽에 있었던 식품공정 규격 플러스 그다음에 고령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농림부에서 따로 지정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22종에 비해서 지금은 약 150종까지로 매우 많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약 지금 저희는 1단계 제품이 좀 더 많고 아까 일본이랑 조금 다르죠. 근데 3단계 제품이 56개 그리고 시설용이 한 반 정도 제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운영하는 기업들은 지금 26개 기업이고요. 각 기업들이 자기네 기업들의 특성에 맞춰서 본인들의 제품을 고령친화 식품으로 경도나 영양 성분이나 그 점도를 조절해서 인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현황을 이제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할 거라고 연평균 6%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이유가 이제 질환자라든가 고령자라든가 이제 영양에 관련된 부족 때문에 시장이 커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이나 이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시장은 정체지만 상품 수가 훨씬 다양하고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아직 좀 더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시장이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해외 운영 사례입니다. 그 일본과 독일의
우수하게 운영되는 사례들을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요. 일본의 고령자 영양시설 관련 서비스 중에서 좀 관심 있었던 게 고령자들의 안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도 IoT나 어떤 로봇 같은 걸 이용해서 고령자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택배라든가 아니면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식사 배달이라든지 뭐 편의점 이런 것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음식도 배달하면서 고령자의 안부를 확인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지자체와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런 고령자용 배식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이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양사들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 영양사들뿐만이 아니라 좀 전문성을 두는 다양한 영양사들을 둬서 질환식 특화도 있고, 그다음에 재택 영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영양사를 둬서 우리나라는 간호사, 의사들 말고도 영양사들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질환식에 대한 재택 서비스는 아까 특수일용드식품은 아니지만 영양 성분을 조절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인해서 식이요법용 택배식품 등 영양 지침을 준수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지금 택배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고요. 냉장 냉동으로 여러 질환 유사한 이런 영양 성분이 조정된 것들을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수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조사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다가 일본의 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노인 배식 서비스를 보면, 지자체에서는 우수급식 재택급식 사업자를 6개를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 시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 사업자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일부는 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비로 이제 이걸 이용하게 되는데, 어쨌든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안부 확인도 하면서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일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급식 같은 경우와 산업체 활성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포케어푸드는 손포케어라는 일본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여기도 단순히 그냥 요양시설만 운영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그 안에 중요한 요소인 그런 급식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설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 사업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재택 요양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재택 음식을 만드는 것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맞춤 식사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서비스, 그다음에 요양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이런 기업 대학이라든가 임상 영양사를 교육하기 위한 연수시설까지 다 만드는 이런 종합적인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요양이나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면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기업이 향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독일의 사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독일에는 크게 축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장기 요양급여 안에 영양에 관련된 규정을 넣어서 이거를 잘 준수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형태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독일 영양학회에서 그 시설급식에 대한 품질 표준을 만들어서 업체들이 이 품질 표준을 준수를 하면 인증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인증받은 업체구나, 우리나라의 이제 햇섭처럼 뭔가 이렇게 품질에 대한 지증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형태였고요. 이 인증 내용을 보면은 식품을 선택하거나 식단을 구성하거나, 그다음에 위생이라든지 조리라든지 이후에 영양소 산출까지 잘 되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인증을 단계를 나눠서 주는 거를 볼 수 있었었고요.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지금 밀선 휠이라고 해서 식사를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본의 재택급식과 비슷한데 약간 구조가 다른 것은, 이쪽은 대상하는 사람이 정부에 신청을 하면 그 돈을 그 정부에서 정부에서 업체로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대신 밀선힐이라는 통합 플랫폼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사는 지역, 그다음에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문제점을 가지고 거기에 입력을 하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업체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내가 선정을 하면 이제 그 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에서 주는 형태인데, 크게 운영하고 있는 이제 2군데 업체를 확인해 봤는데요. 식사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배송 형태도 냉장, 냉동 선택할 수 있고, 형태가 매우 이제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하는 대부분 기업들은 다 독일 영양학회 급식 품질 표준을 인증받았기 때문에
퀄리티 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상을 다 유지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시설의 급식에 대한 품질 편차에 대한 이슈 같은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 그냥 단순히 식품만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기업들이 유지할 수 있는 품질 표준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기업들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품질이 좀 상향 표준화된 그런 제품을 받을 수 있고 또 산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국내에 그럼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국내 업체들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식단형 식품과 고령층 어수식품 품목제조보고 현황에서 보시면 주요 5개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지금 운영한 지 얼마 안 된 데 비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도 많이 늘고 있고 생산 품목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드시는 식사이다 보니까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게 메뉴 경쟁력이 돼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와서 제품 수가 늘고 있고 적용 법규는 특수일용도 식품이지만 사실 제품의 형태는 일본의 제특배식과 비슷한 택배도시락과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당뇨 식단을 중심으로 해서 암식단, 신자식단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저희가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 그리팅인데요. 저희는 기본적인 건강식단 4가지와 그다음에 질환 맞춤 식단 4가지 그리고 냉동식단까지 다 운영하고 있고 메뉴나 배송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운영하는 제품 수가 이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메뉴를 선택해서 원하는 날짜에 배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한 1,500원, 9,500원 형태여서 10,000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입맛부의 맛있저염은 처음에 신장 특화 밀키트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사업을 확대해서 전체 카테고리를 다 운영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밀키트랑 반찬 형태를 메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 형태와 밀키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 집에서 이제 주차는 조리해서 드시는데 이제 바로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요리를 하실 수 있고 신선한 음식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풀무원 디자인밀은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그다음에 생애주기 건강식과 건기식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식단으로는 당뇨, 암이 있고 고령친화식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당뇨, 암 그리고 메뉴별로다가 밥과 이렇게 반찬 형태를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제품이 다 특징이 있고 개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스프디 메디솔라는 지중해 식단 컨셉의 냉동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당뇨식하고 신장 투석식, 그다음에 암식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팩 형태여서 이런 형태로다가 제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림차는 반찬을 만드는 업체고요. 여기는 한 번 배송할 때 이제 3인분으로 8가지 반찬을 구성해서 고객이 좀 나눠서 먹게 되는 형태이고 운영되는 형태는 이렇게 반찬팩으로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지나 우수식품 같은 경우는 아까 경도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품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제품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제언입니다. 케어푸드 개발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많이 질문을 하셨었어요. 근데 위쪽에 있는 그 영양 관련된 피라미드를 보시면 각 나라별로다가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식사요법의 표준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곡물 적절히 먹고 채소 고기 적절히 먹고 사실은 영양 밸런스에 맞게 다 먹으라는 거는 똑같은데 이게 그런 음식으로 구현됐을 때 다 똑같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인의 식문화에 맞는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케어푸드가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처음에 일본에 있는 그런 사업을 벤치마킹 했을 때도 일본에 있는 제품을 수입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운영해서는 식사 구성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별도의 공장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게 됐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될수록 좀 과거에 먹던 음식에 대한 향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물 요리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양념에 친숙해야 되고 또 해외 같은 경우는 냉동 제품이 거의 대다수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냉동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뀌어가고는 있는데 이런 식단에 대해서는 냉장이 좀 더 아직 좋다라는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케어푸드에서 고객들이 바라는 가치는 사실 일반 식품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맛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이 조사하신 내용이 정말
저도 아주 동의하는데 근데 일반적인 식품과 동일한데 거기에 영양이나 개인 맞춤에 관련된 요소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품 자체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사시는 고객들은 그걸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래에서 부스를 차리고 이제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을 만나 뵀는데 정말 이 식사가 필요하신 것 같은 어르신들은 비싸다는 의견이 많으셨고 오히려 좀 젊은 친구들은 합리적이다라는 그 편차가 있으셔서 아직 체감하는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어푸드에 대해서 좀 그 제안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그 케어푸드에 대해서 시장은 커질 거다라고 하지만 막상 제도적인 거나 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이지 않고 크지 않습니다. 지금 단백질 음료랑 군부대 급식 관련된 내용인데요. 단백질 음료는 코로나 이후로 사실 단백질에 대한 관심도 많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여기 진입을 했고 제품도 많이 나왔습니다. 돈이 되니까요. 고객들이 사시니까요. 그리고 군부대 같은 경우도 그때 부실급식, 취사병들의 생산성 이슈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있어서 이후에 제도가 많이 개선됐고 이들이 쓸 수 있는 CK 제품과 식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식단가도 많이 올라갔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발전을 하려면 관심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케어푸드도 좀 이런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저희가 다가오는 노령화 시대에 대해서 너무 준비를 좀 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가의 현실화입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메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왼쪽이 어떤 오피스 급식의 점심 식사, 가운데가 군부대에서 잘한다고 자랑하는 식사, 우측이 이제 한 데이케어 급식입니다. 재료비로 보시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비주얼로 봤을 때는 이제 화려해 보이는 곳과 화려해 보이지 않은 곳의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급식 단가를 얘기하실 때 그냥 재료비 얼마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급식 단가라는 거에는 많은 게 녹여져 있습니다. 이게 식수도 필요하고 인건비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부대 같은 경우도 하루 재료비가 13,000원까지 올라가서 지금 재료비만 해도 굉장히 충분한데 인건비는 또 무료로 그들이 제공하지 않습니까? 저희 기사를 보니까 그 경로식당 급식 단가가 3,500원, 뭐 4,500원이라고 하는데 식재료비도 아니고 급식 단가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재료비가 음식이 정말 잘 나오는 거는 매우 어렵고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얘기할 때도 많은 분들이 재료비랑 제품 가격을 비교하세요. 내가 이걸 만들 때 재료비가 2,500원이면 만드는데 이 제품을 8,000원을 주고 사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가서 한 끼 드실 때 요즘 5,000원 갖고 드실 수 있는 것 없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급식도 8,000원으로 올라가는 마당에 고령자 급식에 대한 것들도 이런 가격이 좀 현실화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 플랫폼인데요. 그러니까 자료 준비하면서 해외를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잘 정리된 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찾더라도 관련된 정보를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정보들은 여러 사이트를 들어가서 안에 있는 세부 데이터를 다 정리해야만 볼 수 있고 일반인들은 좀 접근하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들이 뭐가 있고 제품이 뭐가 있고를 좀 쉽게 알릴 수 있는 이런 통합 플랫폼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다음은 운영 표준입니다. 다양한 우리나라에도 매뉴얼이 있지만 영양 관리나 식품을 선택하고 식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조리 위생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런 포괄적인 기준서는 없습니다. 국내 기준은 약간 해썹이나 이제 약간 위생에 관련된 그런 기준들이 많이 있고 식단 구성과 영양에 관련된 것들은 좀 기준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을 만들게 된다면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나 업체들도 내가 준수해야 될 표준이 생기는 거고 이 표준을 준수한다면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도 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준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준 규격 세분화인데요. 앞쪽에 여러 가지 저희가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조금 더 기준을 세분화할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시설에 공급할 거냐, 개인들이 먹을 거냐, 그다음에 다양한 질환에 대한 거, 그 이후에 반찬 제품의 유형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도 그리고 연화 단계에 따라서도 좀 세분화된 기준이 있으면 좀 더 다양한 식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식품의 유형에 맞는 기준 규격을 만들어 주신다면 조금 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모델은 아까 일본이나 독일처럼 어떤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 표준을 만들어주고 그 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기업들을 양성해주고 그다음에 그들이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공급식이나 기본적인 복지 수요에 잘 운영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공공급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잘된 그런 우수한 제품들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고품질의 제품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서 간 정책 연계를 잘 유지해서 특히 향후 복지 정책에 좀 식품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넣어주신다면 이런 케어푸드나 구룡친화식품 관련된 전체 산업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 혹시 질의응답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상무님, 질문이 무려 20개 남짓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우리 상무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차분히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소 2개에서 맥스 4개까지 가능하다면 네,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이 조금 깊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매출 관련된 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매출을 저도 내고 싶어서 이거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편하게 골라주셔도 됩니다. 케어푸드의 맛이 중요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케어푸드 얘기하시면서 대부분이 이거 질환식이라서 싱거워서 맛없을 것 같다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주시는 기준도 신장식이 아닌 이상 다른 것들은 나트륨이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식을 만들 때 일반 소비자들이 드실 수 있는 기준으로 이제 똑같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맛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제품을 구성을 합니다. 네, 천천히 스크롤을 올려주시면 상무님께서 케어푸드가 직접 소비자에게 더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준비 중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케어푸드가 질환식이 아니라 그냥 맛있는 식사라는 걸 요즘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먹는 거라고 하면은 좀 좋아하지 않으셔서 진짜 심각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질환식을 드시지만 그렇지 않고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저당이나 뭐 칼로리나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좀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다가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냥 맛있어요. 그다음에 다양해요. 이런 형태로 일반 음식과 똑같다라는 거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 저희 개척자 케어푸드 그리팅이 개척자라 대중화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그래서 내부에 매출 압박이 있다고 하시는데 내부 저항 못 이기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산업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케어푸드 시장에 대한 세일즈는 전문 기술적 기반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세일즈 방법에 특별한 매뉴얼이나 프로세스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세일즈 할 때 기존 그냥 영업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연구원들이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는 영양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주요 제휴처나 이런 곳에 영업을 나가게 되면 제품을 속성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영업을 나가고 저도 영업을 많이 그래서 나갑니다. 설명을 하러. 네. 네, 지금 타이머를 확인해 보시면 7분 남짓. 네, 여유 시간이 있죠. 조금 더 네, 답변 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워낙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서요. 네, 질문이 엄청 길어서 제가 읽기 전에 막 넘어갔네요. 네네. 지금 그리팅은 아산병원 같은 병원식이 환자식을 제공하거나 식단을 차릴 예정이 있으실까요?라고 하셨는데 병원에서는 환자식을 이미 급식에서 다 제공하시기 때문에 저희 음식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 쪽에 환자식으로 제공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대신 벌크 형태로 만들어서 일부 제품을 납품하는 형태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B2C로 퇴원하시고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퇴원하시는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외래 환자나 그분들을 타겟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저희 영유아를 위한 연화식을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저출산 시점에서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마케팅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만드는 고령 친화식은 사실은 고령자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키즈랑 고령자랑 같이 이용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 타겟은 영유아는 아니어서 사실은 음식 간이 조금 더 센 편이었고 그리팅은 주력은 고령자 약간 그 중장년부터 고령자까지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영유아 쪽은 타겟은 아닙니다. 그리팅 케어푸드 구매하는 주요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데 고령자 경우 어플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가요?라고 하셨는데 저희 구매하는 주요 연령층은 식단은 온라인몰 구매를 잘하시는 고객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3040 여성이 가장 많고요. 근데 식단에 따라서 약간 질환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연령대가 높아서 50대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암과 신장이 구매 연령이 더 높으시고 당뇨나 저당이 조금 더 40대로 낮으십니다.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실 몰에서 직접 구입하는 거는 좀 어려운 형태여서 저희가 마케팅을 할 때도 직접 오프라인에이스나 그다음에 브로셔 같은 경우는 고령자분들한테 드리지만 대부분은 QR 코드를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처음에 회원가입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타겟 자체를 그 4050 타겟으로 지금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선정해서 답변 네. 주시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어푸드 원료에서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부분을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지요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일부 원료는 이런 원료들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전체 다는 아니었었고요. 그 상품 기술서에 어떤 재료들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케어푸드의 기본 컨셉 자체가 이제 좋은 원료보다는 약간 영양 설계라든가 그 개인 맞춤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하고 이런 좋은 재료나 뭐 저희가 대체육 같은 거를 쓴 제품도 만들기는 하는데 설명은 하지만 사실 주는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품들은 어쨌든 계속 넣어서 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뉴는 만들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세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